이게 내년도 우리나라의 통화 금융 정책에서 엄청난 폭발적 내관이 될 거예요. 근데 언론들은 조그맣게들 썼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창용 총재 재임 기간에 한미 금리 차가 2%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벌어진 기간이 한미 금리 차이가 벌어진 기간이 지금 사상 최장 기간이에요. 맞아요. 지금 최대폭 최장 기간. 맞아요. 지금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미국을 벤치마킹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따라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에 그걸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좀 화제가 됐었던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지금 이 환율 폭등은 금리차 때문에가 아니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뭐 젊은이들이 마치 쿨해서 해외 투자를 즐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학개미 탓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소방수 환율을 안정시켜야 될 불을 꺼야 될 그 주체는 어쩌면 정부 사이드인데 정부 사이드는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하는 건 그게 정말 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대목에서요. 제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을 위한 변명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 김광석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통화 이거 너무 많이 풀렸다. 네. 그거 안 잡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논지로 말씀을 했는데 저는 공감을 하지만 이창용 총재의 최근에 만난 적은 없지만 이창용 총재의 여러 가지 언론 그것을 놓고 보면 총재님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네. 돈 많이 안 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최근에 금통위가 끝나고 이제 그 기자들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리에서 저는 중대한 선언을 했어요. 이게 내년도 우리나라의 통화 금융 정책에서 엄청난 폭발적 내관이 될 거예요. 근데 언론들은 조그맣게들 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이게 한국은행 금통위 끝나면 그게 더 관심이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통화량 문제가 나오니까 아주 이창용 총재가 공언을 했습니다. 자, 통화 지표 바꾸겠다. 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통화 지표를 바꾼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화량 많다 적다 했는데 아니 그거 아예 지표를 바꿔버릴 거야. 근데 이유는 뭐냐? 지금 지표가 실제 통화량의 측정 수위를 반영을 못하고 있다. 이 엉터리다. 네. 이 대목이거든요. 자, 이 총통화라는 게 결국은 그 한국은행이 보는 통화를 만들어내면 보는 통화는 얼마 안 돼요. 그게 금융기관에서 예금 대출을 거치면서 사람이 쓸 수 있는 통화로 이렇게 정폭이 되는 건데 M1이라는 통화 지표가 있고 M2라는 지표가 있고 옛날에 저희들 때는 M3가 있었는데 네. 요즘 그걸 없앴더라고요. 없애고 LF라고 하다가 요즘은 또 L로 이래도 바꿨어요. 계속 바꾸는데 바꾸는 게 별로 좋지 않은데요. 어쨌든 시계열 분석이 안 되니까 어쨌든 현재 전 세계 특히 IMF 같은 M2를 기준으로 통화량 측정을 하고 통화 정책을 펴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2005년부터요. 이 우리나라 직접 금융시장을 육성하면서 과거에 들어가 있지 않던 M2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데 2005년부터 새로 들어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수익증권인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ETF 같은 거요. 자, 돈이 통하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에 돈이 있는데 내가 그걸 끄집어서 쓸 수 있느냐. 바로 쓸 수 있으면 M1에도 들어가는 거고 이게 한 뭐 6개월 정도 또 고민을 좀 하고 꺼내면 M2가 되고 아예 한참 지나서 꺼낼 때 M3나 또는 LF 이렇게 보는데 요 ETF가 그 경계선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은행의 정기예금 이런 것은 M2에 들어갑니다. 정기예금도 해약하기는 어렵잖아요. 손해보고. 네. 그래도 마음대로 뭐 금리가 급격하거나 자기 자금 사정이 나쁘면 해약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ETF가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정기예금보다도 훨씬 더 이 해지율이 높았어요. 그러면 그건 통화란 얘기예요. 거기다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ETF를 통화에 집어넣으면 제2금융권을 관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밥그릇 싸움에서 볼 때 수익 정권이 있으면 정권사 다 통제 가능해요.
이게 여러 가지가 합쳐져가 2005년부터 수익 정권이 들어갔는데 이창용 총재님 말씀은 그것도 하나의 시기니까 나름 의미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한국의 정권 시장이 폭발하면서 ETF 쪽 수익 정권 쪽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죠. 늘어났는데 그게 현재 해지율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M2가 아닌 거예요. M2라는 것은 M1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당장에 빠져서 돈을 꺼낼 수 있는 그런 현금 유동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돈인데 그 ETF 현금화 가능성도 없는데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통화가 왜곡됐다. 이것을 빼고 다시 계산을 해봤대요. 그래서 하는 총재가 직접 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통화 증가율 5%밖에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 시각대로 가면 조만간 지금 저 통화지표 개편안을 지금 공식 발표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5%밖에 안 되니까 내년에 통화량 더 늘려요. 상황 인식이. 네, 상황인식이 다르고 예. 그다음에 자 이게 우리 노영우 박사님 뭐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 아닙니까? 결국 그 금리는 뭐 결국은 거시경제의 지표의 결과물일 수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난 한 4년간 성장률이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률 좀 높여보려고 동화를 어느 정도 풀었다. 네네. 그런데 그 돈이 성장을 촉진시키는 대로 안 간 거예요. 네. 그게 자본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굴러다니니까 부동산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부동산요, 이 통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토지 거래 허가제 같은 이런 정책으로는 절대 못 잡습니다. 결국은 통화량이 좌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돈이 이제 그렇게 풀려갔는데 최근에 경기가 좋아졌잖아요. 특히 저 반도체 회사들 막 살아났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통화를 풀어서 그게 경기 부양 효과가 돼서 반도체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이게 AI가 돌고 돌다가 메모리도 필요하네. 그래서 한국 반도체가 잘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경제가 나쁘다 해서 정부나 한국은행은 내년에 통화를 더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는 우리 노영우 박사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번. 진짜 이게 통화량 지표 바꿔도 되는 것인가? 바꿀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창용 총재도 우리 노영우 박사 서울대 경제학과의 스승 중에 한 분일 아닌가요? 그래서 좀 과연 그분의 생각은 뭔가? 통화 지표는 왜 바꾸는가?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바뀌나?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통화량 지표를 바꿔도 되는가? 이 시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통화량 지표를 바꾼다고 하는 거는 뭐 한국은행이 어떤 편의적인 그런 어떤 조금 생각에서 기인한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이게 물이 한 4분의 3 뭐 반쯤 차 있는데 물이 반쯤 차 있는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물이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물이 적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있습니까? 물의 양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많다 적다 이거는 사람들의 어떤 주관적인 관점이지만 물의 양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익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05년부터 들어갔다 그러면은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익증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유동성으로 치환이 되는 금액이죠. 약간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예금보다 조금 더 뭐 찾고 뭐 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거 자체가 거기에 딱 고정돼 있어가지고 통화량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그거를 갖다 이렇게 저는 이제 김 박사님 말씀하실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돈이 많이 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푼다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얘기 같은데 그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과연 돈을 더 풀지 그런 만약에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더 위험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창용 총재 말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창용 총재께서 이제 처음에 취임하실 때 첫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정부로부터는 독립을 했지만 미국으로부터는 독립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 취임 일성으로 미국 연준으로부터 독립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통화의 어떤 독립성, 통화 정책의 독립성, 정부의 어떤 개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을 우리나라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작은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금리 정책을 따라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경제 현실을 얘기한 거고, 첫 번째는 본인의 의지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한 3, 4년 정도의 기간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은 정부로부터 독립을 했는지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을 따라갔는지 그것도 또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통화 정책은 그때 말씀하신 거랑 조금 반대로 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창용 총재 재임 기간에 한미 금리 차가 2%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사상 최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벌어진 기간이 한미 금리 차이가 벌어진 기간이 지금 사상 최장 기간이에요. 맞아요. 지금 최대폭 최장 기간. 맞아요. 지금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벤치마킹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따라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에 그걸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통화 정책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더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더 강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우린 따라가지 않았고, 그 결과 이제 한미 금리 차가 사상 최대치까지 최장 기간 벌어지는 계기가 됐고,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정부의 의지가 더 강한 거거든요. 사실 한국은행보다는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그 필요성과 그 의지는 정치적인 목적이 가장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항상 그 기획재정부에서 항상 이제 금리를 낮추도록 압박을 하는 거고, 한국은행은 이제 그 압박을 견뎌내면서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서 통화 가치를 이제 지키는 그런 것이 이제 갈등 관계였는데, 좀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금리를 좀 많이 낮추게 된 거고, 그 얘기는 결국 거꾸로 얘기해 보면은 정부로부터 통화 정책이 과연 독립했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퀘션 마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외압은 아니죠. 미국을 어떤 벤치마크에서 우리가 통화 정책을 해서 대외 균형을 유지하는 측면. 우리는 대외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대외 균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대외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 이 환율이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고 외환 시장이 불안한 그런 어떤 결과가 오지 않았나. 사실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 환율 폭등의 배경을 진단하다 보면 어쨌든 정부가 혹은 이제 통화 당국이 잘 하고 있는지도 판단을 해봐야 되니까. 근데 한국은행 총재의 문제 인식이 유동성 공급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고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 유동성 공급을 더 늘려도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기인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의식이 혼자만 이 유동성 공급 속도 때문에 이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혼자만 안 들으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들고요. 이 질문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좀 화제가 됐었던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지금 이 환율 폭등은 금리차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뭐 젊은이들이 MZ 세대가 뭐 마치 쿨해서 해외 투자를 즐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학개미 탓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저부터 이제 이것에 대한 저의 의견을 좀 여러분께 공유한다면, 투자자들은 환율 안정이 목표가 아니죠. 기업도 환율 안정이 목표가 아니죠. 가게나 기업은 수익 극대화가 목표죠.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윤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돈을 안 갖고 들어오는 게 맞는 의사결정이고,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해외 투자를 늘리거나 하는 그런 판단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본주의에서 환율을 안정시켜야 되는 주체는 오히려 통화당국인데, 그런데 남의 탓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동성 공급 속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을 하지 않고 서학개미 때문이다. 서학개미도 이유가 되죠. 국민연금도 이유가 되죠. 기업들도 이유가 돼요. 환율 상승의 이유가 돼요. 그러나 환율을 안정시킬 주체는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정작 소방수 환율을 안정시켜야 될 불을 꺼야 될 그 주체는 어쩌면 정부 사이드인데 정부 사이드는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하는 건 그게 정말 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혹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서학 개미들에 대해서 뭐 입장에 따라서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그 서학 개미들이 애국자인 측면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서학 개미들의 해외 투자가 없었다면 우리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을 때 지금 미국의 나스닥 미국 주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때 우리만 미국 증시 막 달아오르는 데서의 그 이득을 못 봤을 텐데 그나마 서학 개미들이 나가서 2천억 달러치를 투자했고 보통 투자한 금액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성공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가지 유망 종목들을 사서 그러면 외화 가득을 했다. 다만 그 돈이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우리의 자산이지만 소유권이지만 미국이기 때문에 환율 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창용 총재께서도 아마도 저 서학 개미들을 비판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한 요인 그러니까 제가요 제 아버님이 그 감기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 저 이제 오래 됐는데 기침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아니 의사들한테 아니 기침으로 돌아가는데 기침을 하나 못 막습니까? 근데 퍽퍽해서 보면 기침인데 의사가 나중에 진단서를 보니까 폐가 이미 가신 거예요. 그러면 폐가 나쁘면 기침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좀 안 좋으면 그 신호가 워낙 같이 하락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기침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 현명한 투자자들은 다른 쪽으로 가서 투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서학 개미가 돈을 한국에 있는 돈을 미국으로 투자해서 환율이 떨어진 것도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우리 경제에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한미 협상, 투자 협상 거기다가 통화 스와프도 안 돼 우리나라 돈이 더 많이 풀릴 것 같다는 그런 인식을 줬다는 거. 그것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노영우 박사님 잘 지적하신 대로 한국의 환율 레벨이 올라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착시 현상, 그런 판단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데 뭐 설마 하는 총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냥 한 대목만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전 오히려 하는 총재를 위해 좀 변명 좀 해주고 싶고요. 구윤철 부총리도 예. 서학 개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더 매긴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네. 기자가 자꾸 물어봤습니다. 아니 서학 개미들 때문에 환율이 붕괴됐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금을 좀 더 매길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자꾸 질문하니까 지금 현재는 세금 개편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데 상황이 바뀌면 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이게 좀 와전이 된 게 아닌가. 그러나 문제는 지금 저 김광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 인식에서 그런 당국자들이 근본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표피적인 이 사람은 폐가 문제가 있다는 진단하지 아니하고 기침 많이 해서 지금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반성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이 부분에 이 환율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혹시 더 추가적으로 코멘트하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시고.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서학개미라든가 뭐 기업들 또 탓을 하기도 하고요. 기업들이 뭐 달러를 안 가져온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심리의 문제거든요. 달러를 가져온다 그래도 자 이렇게 하면 달러를 가져오는데 나 1,500원 돼야 달러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가지고 기업들은 와가지고 거기서 달러를 갖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적정 환율은 1,5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환율이 1,5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달러는 뭐 1,500원이 되면 어느 정도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은 과도하게 높은 그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다. 이걸 이제 막아야 되는데 아까 이제 하는 총재 뭐 기자회견 말씀도 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외환 관리의 책임은 기획재정부에 있습니다. 하는 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둘이 협의는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제 환율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개입을 할 때도 기획재정부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하느는 그 집행을 하는 기관이죠. 실제로 이제 달러를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이제 하느니 하지만은 그럼 이제 그 환율 책임은 이제 기재부에 있는데 뭐 하는 총재께서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뭐 과도하게 말씀을 좀 그 사람들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뭐 그 불필요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기재부에서 항상 그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 시장의 총 거래 규모가 지금 한 9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현물 거래 달러를 직접 사고 파는 것은 한 130억 뭐 14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는 외환 시장이 불안할 때는 항상 이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실제로. 네. 근데 정부 개입은 항상 이제 NCND로 이루어지죠. 정부가 개입한다고 선언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마쿠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물 거래라고 하는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 보유고가 지금 4,300억 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50억 달러 현물 거래 시장에 개입을 해서 달러의 가격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뭐 여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되는데 아까 이제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 시장에서 정부의 어떤 오소리티라는 것이 지금 없다. 정부의 어떤 권위가 옛날에 이제 우리 김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의 어떤 대장성의 어떤 차관을 했던 그 사카키바라라는 그 차관은 별명이 미스터 N이었어요. 별명이 미스터 N. 그 양반이 이제 외환 시장에서 한마디를 딱 하면은 투기 세력들이 그냥 바짝 얼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도 엔화도 상당히 그 불안했을 때 1990년대 이때 시장에 이제 구두 개입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또 물량 개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환 시장을 잘 그 매니징하면서 안정시켰던 그런 어떤 아주 유명한 재무 일본 대장성 관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관료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외환 시장의 국제 금융을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는 항상 그렇게 우리가 일반인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은 외환 시장에서는 상당히 무섭게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구두 개입도 하고 구두 개입이 말을 안 들으면 반드시 또 시장에 물량을 개입해서 약간이라도 투기 세력, 교란 세력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물리쳐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그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어떤 정부의 어떤 외환 시장에서의 권위가 좀 안 보인다. 이제 그래서 아까 뭐 부총리 말씀도 하셨고 뭐 금융위원장 뭐 말씀도 있고 뭐 정부 관료들도 있지만은 그런 식의 어떤 정부의 어떤 스무딩 오퍼레이션 기능 자체도 지금 상당히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소중한 견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채널에 뭐 구윤철 경제부총리님도 출연하셨었고 또 제가 한번 다시 초청해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 좀 더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고 제가 한국은행 총재님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좀 깊이 있게 좀 토론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지금 구두로도 드리고 제가 주말에 한번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다 응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좀 한번 같이 토론하고 나은 방향을 같이 고민해 보아 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긴 시간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데 우리 노용우 기자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럼피즘과 관세 전쟁이라는 또 책을 내주셔서 이런 거시경제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을 또 내주셨습니다. 또 김대우 박사님도 자체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책과 유튜브 채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찾아가서 봐주시기를 또 추천드립니다.